WPI 심리상담 코칭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들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이메일 주소로 무료 상담 받고자 하시는 사용과 WPI 검사 결과를 바로 보내주셔도 무료 상담에 신청됩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선생님이 해임이 되신 겁니까? 파면이 됐어요. 파면, 울산교육청으로부터 파면이 됐고 지금 그 이슈와 관련해가 여러 가지 재판 상황에 있으신 전 울산의 교육청의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었던 김성주 선생님을 모시고 지금 그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학급 경영을 보통 선생님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는데 그렇죠. 학부모를 초대해서 비공개 변대에서 제가 승인을 하면 학부모 가입이 되고 예, 거기에 이제 학기 초 온라인 계약이 되어버려서 애들 입학식을 못해서 제가 애들 궁금하다고 사진을 좀 올려달라 친구 소개와 함께 감성환경조사서에 보니까 어머님이 그 베트남 쪽 동남아시아 가지고 애 얼굴이 이제 까맣더라고요. 피부 까맣고 이러면 학교에 오면 이제 놀림감이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 애한테 이제 와 우리 친구 너무 피부도 까무잡잡하고 섹시하고 이쁘다. 댓글 그때 섹시라는 단어를 달아줬죠. 그런데 이 학부모님이 어떻게 선생님이 대해서... 아이한테 섹시라는 말을 쓰느냐. 네, 거기서부터 국민신문고에다 올려가지고 저기 이제 마침 4월 24일인가 그때 온라인 계약을 2주 연장한다고 또 발표를 또 했어요. 그래서 또 애들이 또 못 오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러면 숙제가 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하는 숙제가 있거든요. 한 20가지. 그 뭐 집에 변기도 청소하고 뭐 마당에 물도 주고 이랬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뒤쪽에 한 2학기 때쯤에 있는 속옷빨기를 제가 앞으로 가져왔죠. 그렇죠. 좀 재미를 더 주기 위해서 자기 속옷을 빨아라는. 뭐 2017년도에도 똑같은 숙제를 내줬는데 거기 지인들도 우리 애들도 이렇게 스스로 하는 힘을 길러줘야 되는데 댓글을 달았기 때문에 2019년도에 있었던 그 좋은 교육 활동은 어디 가는 데 없고 지금 인터넷에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마치 애들의 숙제를 뭐 찍은 것처럼 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맞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찍어주셨고 그럼요. 제가 울산에 김성주라는 초등학교 선생님을 모르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없을 정도로 좀 특별한 인성 교육을 하고 그걸로 인성 사례도 표창도 받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걸로 학급 경영 강의를 연수원에도 몇 년을 나가서 그럼요. 연수원 교재 안에도 제 그 속옷빨기 숙제를 내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인정을 받아서 일반 교사한테도 인성 위주의 교육을 하는 게 지금 시대는 필요하다는 것을 다 인지를 하고 제가 그런 활동을 하는 걸 알면서도 저를 신고한 게 교육청입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을 신고한 게 교육청이 경찰청에 자기들이 신고한 겁니다. 교육청이 경찰청에 신고를 했다고요? 그분이 네이트판에 올렸는데 신고 대상 의무를 가진다는 교육청이 저를 이제 아동복지법 위반 신고를 하고 제가 경찰에 넘어가서 조사를 받던 중에 조사 결과가 교육청에 보고가 되기도 전에 이제 여론이니까 저를 이제 그냥 파면을 시켜버린 거죠. 개개의 교사가 하는 교과 과정 그것이 마치 민원이 들어왔다라는 이유로 교사를 완전히 파렴치 또는 이 변태 이런 정신병자로 몰아버렸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교육청의 횡포 내지는 권력의 잘못된 행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그러면 분명히 정치적인 이슈지 결코 정신병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제가 그게 이제 교육청이든 학교든 지금 교육하시는 분들의 주된 목적은 아이들의 성장이나 학부모 만족보다는
민원이 없는 게 1순위입니다. 네, 그 담당하는 담당관의 판단일 것 같습니까? 울산 교육감의 판단일 것 같습니까? 뭐 수장의 판단이 한 담당관한테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울산 교육감이 누구죠, 이름이? 민선 교육감이 예, 민선 교육감이시고 네. 노키 교육감님이시죠. 노키. 뭐 의견을 밝히셨다더라고요. 뭐라고 밝히셨대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 뿌리를 뽑겠다라고.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아주 본인이 전형적인 정치 쪽이신 거죠. 권력자 네. 또는 마치 절대 선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포장하는데 아마 오히려 선거가 조만간 있을 거니까 학부모들이 교육청 앞에서 파면해달라고 데모를 하고 정치하는 엄마들이 이제 서울 쪽에서 또 울산 법원 지방경찰서 쪽으로 소송을 걸고 이러니까 학부모들이 이슈가 돼버리면 결국 이제 다음 선거 재선을 또 뭐 바라보시겠죠. 교육청에서 특히 민선 교육감이라는 분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 오키. 그런데 노키 교육감은 어쨌든 간에 이것이 정치적으로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보여주는데 나름대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 무엇이 사실이고 또 이것이 무엇이 옳고 그런가에 대한 무엇이 정의로운 일이고 무엇이 공정한 건가 이런 것을 알아보려는 노력보다는 선생님은 악을 상징하거나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식의 표현으로 본인이 더 번듯한 사람으로 자신을 내세우는 걸로 역할을 하셨다. 다음 선거하는 지점에 노키 교육감은 실제로 교육감으로서 활동이나 역할을 할 때 교육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행위를 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과 지 능력을 발휘했는가, 아니면 비겁하게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불통이 떨어질 거를 사전에 차단하는 가장 이 비겁한 정치인의 행위를 했는가 라는 질문을 새롭게 던져볼 수도 있다는 것이 저는 노키 교육감과 울산시 교육청에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여러분, 2020년 울산 섹시 팬티 숙제 사건 기억하시나요? 황심소에서는 뉴스가 보도된 직후부터 황상민 박사님이 그 교사의 마음을 읽어주고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알리는 방송을 해왔습니다. 그 방송을 보신 김승주 선생님은 2021년 5월 황상민 박사님을 만나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또 사건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길을 찾는 인생 상담을 하게 되었죠. 반년 뒤인 2021년 11월, 황심소에서 김 선생님의 첫 번째 인생 상담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는 김 선생님의 마음뿐 아니라 관련 인물들이 가진 각기 다른 믿음의 정체를 확인했습니다. 학교의 교장, 교육청의 교육감, 청원을 올린 이와 학부모, 이 사건을 지켜만 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까지. 대중의 반응에 대해 권력은 놀랍게도 민원 제로를 위해 문제가 될 것 같은 꼬리를 즉시 잘라버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건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황심소에서 이 인생 상담을 지켜본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김승주 선생님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는 반응을 보여주셨지요. 하지만 2021년 7월 20일 김승주 선생님은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속옷 빨래, 이 사진을 SNS에 올리는 숙제를 내주고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해서 무리를 빚었던 이 초등학교 전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기까지 어떤 마음이 어떻게 작동되었을까요? 김승주 선생님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오늘은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2021년 8월에 김승주 선생님과 황상민 박사님이 다시 만나 이루어진 두 번째 인생 상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웃으시면서 참 말씀을 하시지만 속은 타들어 가셨을 것 같은데. 7월 20일에 재판을 지난 7월 20일 예, 예. 재판을 예, 했었군요. 예, 했습니다. 그 재판은 하루 안에 이루어지는 국민참여재판이라고 들었는데, 예, 예. 이 국민참여재판은 보통 이 배심원이라고 선정되신 분들이 예, 예. 있고, 지금 선생님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라는 제명으로 검사가 이제 양형을 하고 기소를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정명할 정인들을 예, 예. 그 재판장에 소환을 하고, 예. 그리고 그 정인들이 이제 쭉 이야기하는 그것이 거의 국민참여재판의 전부 내용이었을 예. 텐데, 앉아서 들으셨어야 됐죠. 들으시니까 어떠셨어요? 사건의 발단은 네. 2020년 아이들, 네. 제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네, 사진으로만 봤던 아이들에 대한 걸로 시작했습니다. 댓글로. 예, 예. 그 누구 친구 북구북구, 네. 그다음에 남자친구에 대해서 뭐 분홍 핑크색 속옷 이뻐요. 그 두 댓글로 시작했던 게 사건의 그것도 여자아이도 아니고 남자. 네. 부모님은 이제 그 아이가 속옷을 들고 있는 사진을 뭐 찍도록 했는지 네. 이렇게 펼치고 있어서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게 발단되었지만 증인으로 나오신 분은 2019년도 학부모, 사건과 무관하신 분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신 분이 예. 정인으로 나서. 증인으로 나오셨죠. 그 말은 김성주 선생님이 2020년 이 아이들 사진을 보고 아동학대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9년에도 그와 비슷한 행위를 했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검사가 아마 그 2019년 예, 학부모를 소환한 것 같네요. 이 2019년도에 제 한 학급 경위에 불만을 가지고 계셨던 두 분이 이제 자기도 경찰에 고발을 한 거죠. 그분은 선생님하고 학급 경영에 어떤 불만을 가졌길래 이런 행동을 첫 한 번째 거였어요? 한 분은 제가 병문안을 2번 갔던 아이의 학부모님이시고, 병문안, 예, 예. 아이가 아프면 교사가 병문안을 가는 일이 잘 요즘은 없죠. 거의 없는데. 저는 이제 저희 반 이제 뭐 책에서 저희 직원이고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희 아이들이 한 일주일 정도 이상 입원을 하면 네, 아무래도 학교 오고 싶은 마음이 강하니까, 저희 반은 아이들이 뭐 부모님 말씀으로 네. 학교에 아침에 깨우지 않아도 일어나가지고 뛰어갈 정도로 학교 가는 걸 좋아한다고. 그리고 네. 이제 일주일 동안 이상 뭐 한 달 입원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좀 아이들한테 롤 편지 같은 거 써서 맞아요. 제가 이제 들고 아이 아프다고 병문안을 가는 선생님, 저거 지난 20년 동안 저도 못 들어본 이야기인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거의 있지 않는데 선생님 왜 그걸 하셨어요? 아이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좀 심심하고 맨날 밴드의 사진도 아이들 노는 모습 올라오고 이러니까 학교에 오고 싶을까 생각하면 왜 이렇게 마음이 병을 또 자고하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가서 뭐 빨리 나으라고 이렇게 올 수 있다라고 격려를 하면 또 들고 일어나는 것들이 또 아이들이 애가 그런데 무슨 병에 걸렸길래 그랬어요? 같은 애는 네. 선천적으로 조금 많이 아파서 학교에서도 보건실을 제일 1년에 많이 가는 아이로, 그래서 조금
어머니한테 중간에도 아프면 열 체크해가지고 또 카톡으로 쉬는 시간 알려드리고 어머님 오십시오. 조퇴 열이 너무 많이 나서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경을 1년 동안 많이 썼던 아이거든요. 요즘처럼 대부분 교사들이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이 시대에 선생님처럼 아이한테 관심 기울이면 그것도 일종의 학대거든요. 그냥 냅두면 좋은데 왜 쓸데없이 선생님이 아이 아픈 거에 대해서 그래 챙기고 또 병원까지 오냐. 어머님 역시 그런 마음에서 잘 됐다. 그동안 내가 참 말하지 못했는데 이 기회에 저 선생의 저 쓸데없는 오지랖에 대해서 내가 항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는 아닐까요? 글쎄요. 저는 네. 제 아이가 학교에 가서 아팠을 때도 저에게 담임 선생님이 좀 자세히 살펴봐 주시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부모로서는 학교 보내는 부모로서는 마음은 한결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하지 않는 짓이거든요. 선생님은 캐캐먹은 이 교사의 상, 역할을 지금 21세기에도 그대로 구현하셨다는 게 이게 선생님 상당히 잘못하셨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직 않습니까?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네. 중요한 아이들한테 저희가 터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아이들이 걱정돼서 병원을 간다든지 교사가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시는 거는. 그런 거는 변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선생님 오지 마세요 하면 애가 불편해요라고 하면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애도 선생님 보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갔는데. 가는 거죠. 그럼 이번에 그분이 경찰에 네. 이 고소를 한 내용은 뭔지는 혹시 아세요? 예. 첫 어떤 번째로는 아이 볼에 뽀뽀를 했다라고 이제 했던 내용이고 병원에서 제가 이제 교사들 강의를 많이 다니니까 제가 이제 사진을 찍자고 하면서 뽀뽀하는 척을 하고 볼에 이제 제 입을 대고 어머님이 사진을 찍어 주셨어요. 그 아이가 그런데 여자애인가요? 예, 여자애죠. 그러면 여자애한테 야야 너가 선생님이 너 볼에 뽀뽀해도 되니?라고 허락을 구했나요? 그 애는 자기 아빠랑도 뽀뽀를 안 하는 친구고. 그러니까요. 그거 심각한 거죠. 볼을 입에 여기 볼에 대고 찍고 볼에 대기만 했죠. 어머니가 사진을 찍었는데 네. 본인이 찍어주고 나서 이거는 증거 채취하는 거야. 이 김 선생이 지금 아동 학대하는 증거 채취 그걸 딱 가지고 있다가 기회다 이래가지고 이제 경찰 고소하는데 그 사진을 썼겠네요. 그러면 그렇겠죠. 네, 그리고요. 그다음 또 뭐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아이가 자주 아프니까 네. 이제 보건실에 보냈더니 보건 선생님이 너무 자주 온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1학년 선생님들은 교실에 몇 대 깔아서 애들 눕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저도 교실에 엎드려 있기를 이제 자주 한 거죠. 양호실에 보건실에 너무 자주 가면 보건 선생님이 다른 사람의 자리도 이제 계속 있어야 차지하고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건실에 안 가고 교실에서 잠시 엎드려 있어도 된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애가 열이 이렇게 엎드려 자니까 이제 어머님이 이제 애 괜찮냐고 해서 제가 이제 여기 등에다가 손을 대서 열을 이렇게 체열을.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리고 애들 머리가 우리 노출돼 있어서 여기에 체열을 하지만 가장 정확한 부분은 이 등이 내릴 때 열이 많은 게 제일 많이 표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애가 자고 있으니까 안 깨우려고 제가 등에 체열을 하고 어머님한테 열이 난다고 그걸 카톡으로 보냈어요. 나중에 이제 애가 이제 집에 가서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손을 등에 만졌다고. 그거는 너 열을 재는 거를 빙자한 너 성추행한 거다. 이렇게 이제 어머니가 생각을 하신 거네요. 생각을 했는지 지금 이렇게 사건이 굵어지고 나니까 그 부분을 문제 제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죠. 어머니가 성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성추행이 되는 희한한 날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두 건으로 선생님이 또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네. 그래서 그분이 정인으로 나와가지고 그거를 이야기를 할 때 선생님은 그냥 듣고만 있어야 됐겠네요. 나중에 제 질의 답변을 했었고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그 증거 자료로 그분이 좌우 카톡했던 내용을 보내셔가지고. 그렇죠. 본인의 증거로 보내셨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유리한 증거였죠. 왜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 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숍.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내셨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유리한 증거였죠. 왜냐하면 제가 등을 만지고 어머니한테 뭐 연락을 안 취한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네, 그렇게 해서 어머님 열이 많이 나는 것 같아 몸에. 그래서 데리고 가셔야 될 것 같다라고. 그러면 그런 사실이 되면 이거는 검사가 잘못 지금 이 범죄 혐의로 언급이 되니까 이 기소한 건에서 빼겠다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애들을 만졌다 그러면 굳이 엄마한테 뭐 열이 나는지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런 이 검사측 정인은 다 선생님한테 유리한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배심원들이 7명이 다 전원 선생님이 아동학대죄를 범했고 아동법칙법을 위반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날 뭐 법정 내 분위기로는 저도 뭐 국민참여재판으로 갔던 이유가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재판과 다르게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하다가 뭐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실수도 있으니까 참작을 해 주십시오라는 부분이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제 시간도 충분히 말할 시간을 준다고 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했었거든요. 선생님 완전히 쏘셨네요. 그거는 이론적으로 원론적으로 하는 이야기고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지는 거는 대개 아주 여론적으로 뚜렷한 이 찬반이 있는 경우에는 이 여론의 항배에 되는 거고 여론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나쁘다 이러면 뭐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참여재판이나 배심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판단이 일어나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게 대한민국의 여론이 만들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선생님 사건은 실제로 선생님이 한 행동의 의도나 그 내용과 관계없이 거기에서 남다르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행동을 하는 거는 분명
키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교사의 행동이다. 그런 통념에서 교사의 행동을 판단하는 대세에 선생님은 그대로 지금 이 인민재판에 들어간 상황인데 그래도 누구나 보기에도 범죄 사실이 명확하면 국민참여재판으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네. 예, 예. 뭐 그리고 그들조차도 뭐 여론의 눈치가 있으니까 단독 재판일 경우에 판결을 냈을 경우에 자기의 어떤 책임감이나 여론의 지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변호사가 말한 그런 제안을 저는 받아들였던 거고요. 선생님의 사건의 정체가 뭐냐? 선생님이 지금 처한 상황, 그리고 선생님의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선생님도 이건 오해지 않겠는가? 또 뭐 사람들이 상황을 잘 파악을 하게 되고 하면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오해가 풀릴 일인데 이게 뭐 민사도 아니고 형사까지 돼서 재판을 하는 거는 참 황당한 일이다. 그렇죠, 그죠? 네. 자,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금 선생님이 처한 사건의 상황이 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에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학급 경영을 함에 있어서 비대면 시대 저는 이미 유튜브로 콘텐츠를 제작해서 아이들 수업을 하고 있었고. 그렇죠. 예. 거기에 따라서 뭐 온라인으로 그동안 학부모들한테 온라인 쪽으로 소통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주말 과제도 저는 평소 때 교육계에서 하고 있던 활동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줬는데 오해는 누구나 생각이나 가치관이 다르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사건만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이제 그 사람의 문제가 되면 뭐 몇 년 전의 사건까지도 다 문제 삼으니까 우리가 댓글 달아서 그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를 위반했다는 내용은 조금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댓글에 팬티를 보고 섹시하다는 말을 쓴 적도 없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제가 말했던 댓글은 두 줄입니다. 누구 친구 부끄부끄 그 친구가 이제 표정이 이제 속옷을 빠는데 자기 속옷을 처음 빨고 또 사진 찍는 거 어색하니까 네. 표정을 하기를 제가 부끄부끄하고 그 남자친구가 속옷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핑크색 속옷 이뻐요라고 제가 댓글을 달았던 그 두 줄인데 네.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렸던 그 썸네일에 섹시 팬티 자기 손으로 빨기라는 그 섹시랑 네. 제가 마치 댓글에 팬티를 보고 섹시하다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지금 계속 부풀려서 얘기하니까 이제 박사님도 제가 애들 팬티를 보고 섹시하다고 지금 다 알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지금 사건이 확대된 거죠. 제가 아이들 팬티를 보고 섹시하다고 댓글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사실은 저는 그냥 이 언론의 타이틀로 울산 섹시 팬티 교사 사건 이래서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아이가 이 숙제로 이 속옷을 빨게 하고 또 그 빤 속옷을 찍은 사진을 올린 거에 대해서 교사가 우리 아이 섹시 팬티라고 표현을 했다.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언론에서 이 보도한 그렇죠. 그 내용을 마치 실제 일어난 사건으로 기소를 했다는 거는 전형적으로 대한민국 검사가 사건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을 잘 발휘했다는 게 선생님한테도 일어났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제 댓글은 학부모님만 가입되어 있는 비공개 밴드였고요. 네. 그 댓글이 어머님이 보시기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댓글이면 본인이 느낄 감정을 굳이 애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저희 반 애들은 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네. 그런데 피해자 목록에는 21명의 김땡땡, 이땡땡 해서 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피해자 목록을 아동 전문 기관에서 참고 자료로 첨부를 했습니다. 그 1대1로 상담을 다 했다더라고. 이 사건을 모르는 저희 반 애들을 교실로 다 불러서 전문가가 상담을 해서 모르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 댓글을 물어보고 어떤 기분이 드는지 이렇게 물었겠죠.
저 같으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면 아이들을 모르는데 굳이 아동을 상동하면서 이 사건을 알려서 아이들 그 피해자라고 목록을 낼 필요가 없을 뿐더러. 잠깐만. 예. 지금 선생님의 참 일종의 해프닝에 가까운 이 일을 그 국가를 대표하는 검사가 지금 이걸 범죄 사건으로 만드는데 거기에 하수인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활용한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 언급을 하시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하수인이든 뭐든 일단 저는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어야지만 죄가 성립이 하지 않습니까? 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이런 거를 제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이 피해자, 가해자, 피해자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가해자로 바뀌거나 또는 범죄 피해자가 되는 대한민국 사회의 비극을 선생님이 있는 그대로 너무 잘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없으면 가해자가 죄를 누군가가 저한테 맞았다고 그러면 누가 맞았는지 피해자가 있어야 제가 가해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마치 원죄설에 의한 그 범죄를 만들어내는 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다루는 분들이 가지는 마음이고 믿음이에요. 너는 생긴 게 꼴같은 생기니까 생긴 거로 너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야. 너는 출신 성분이 이러니까 그걸로 너는 범죄 가해자가 된 거야. 너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나쁜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너는 범죄자야. 생긴 걸 가지고 범죄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범죄가 뭔지 알아요? 가장 큰 범죄는 국민 심기 불편죄예요. 괘씸죄. 괘씸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구도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넌 괘씸죄에 걸렸다는 거 아시죠? 그거에 엄연히 작동을 하고 있고 그 죄를 묻는데 하수인으로 가장 선봉에 나서는 사람들이 검사라는 사람들인데 그 피해자와 가해자 프레임을 가지고 선생님이 사건을 계속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걸 더욱더 느끼게 되는 거죠. 김성주 교사는 20년에 일어났던 이 학생 사진에 대해서 이 어떤 댓글을 달거나 행위를 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아동학대든 아동보호법 위반이라고 되는데 그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시점에서의 학부모를 정인으로 검사가 소환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증거와 정인을 제시하는 거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어야지 재판 자체가 이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기준에 진행이 되는 거지. 변호사가 그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제기를 했는데 저한테 2018년 급식실에서 저한테 맞았다고 주장하는 애도 아이의 주장이 일관성 있다고 쟤는 때린 적이 없는데도 아니요 지금 변호사가 재판관한테 지금 사건과 관련 없는 이 정인이나 증거들을 제시를 하는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맞는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를 했냐라는 거예요. 검사가 그걸 가지고 2년 전이든 3년 전이든 문제 삼으면 문제 삼는 게 대한민국의 지금 법이니까 제가 뭐 아니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법은 이 검사가 찍으면 이 사돈의 8촌까지 또는 이 뭐 본인이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까지 과거 거를 다 자료를 추적 조사해가지고 그거를 현재 일어났던 범죄라고 주장하는 그 사건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대한민국 법에 있는 법 논리인가요? 법 논리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하고 있던 사건에 대한 부분보다는 2년 전에 그러면 대한민국 선생님이 급식실이 아니라 다른 데 가서도 애한테 전체적인 생활 지도를 위해서 혼내기도 하고 뭐 엄하게 말도 하는데 야 똑바로 안 하려 하면서 언어적으로 했다는 것도 아이가 상처를 받으면 아동학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재판장에서도. 예.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선생님의 재판은 이거는 원님 재판도 아니고 인민 재판도 아니고 거의 종교 재판 수준의 재판을 받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인터넷에 문제됐던 것도 제가 뭐 억울한 부분은 댓글을 달아서 오해가 있었으면 제가 충분히 그 부분은 사과를 하고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할 수 있는데 10년 전에 올렸던 블로그에 올렸던 이야기로 이제 저의 어떤 언어적인 유의적인 걸로 또 문제 삼고 졸업식에서 이제 여장하고 댄스했던 부분도 저 사람은 성적으로 저렇게 봐라 여자 저렇게 하니까 이 성적인 가치관 자체가 문제가 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몰아가는 그 부분이 이제 저는 뭐 안타깝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선생님의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검사라는 사람들이 또는 대한민국에서 법이라는 것이 거의 뭐 조금이라도 꼬투리가 있으면 그 꼬투리를 확대해서 어떤 사람을 때려잡는데 그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데 너무나 유용하게 사용되는 도구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데 선생님도 그런 생각은 드세요? 10년 전에 블로그에 올린 글들이 저는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뭐 후배들하고 대화나 이런 부분인데 근데 그거를 끄집어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린다. 아동 그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져 있다. 그 검사님 앞에 갔더니 뭐 기소 내용이 뭐 자기가 추측 예정한 것까지도 많더라고요. 뭐 아이스 버킷 챌린지 할 때 그냥 저는 그냥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제가 여장해서 뭐 해서 누구를 다음 지목합니다. 이런 것까지도 와 이분은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이런 것 가지고 성적으로 가치관이 이상한 분이셨네요라고 얘기를 하고 모든 사건을 그렇게 정황상으로 연결을 하니까 선생님 왜 그냥 학교 선생님으로서 그냥 수업 시간에 가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냥 앵무새처럼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실 밖에 애들 나가면 학교 밖에 나가면 내 일의 범위에서 벗어났고 나는 그냥 내 생활에 그냥 충실하게 살지라고 하시면 되는데 왜 지금도 뭐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셨어요? 뭐 100명 중에 지금 몇 명이 불만을 제기해서 문제가 커져서 제가 지금 뭐 일자리를 잃었지만 나머지 저는 저한테 감사하는 분들 학부모나 제자분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직업에 가진 사람들이 저는 사명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냥 학원 교사처럼 또 뭐 그렇게 현실과 타협하면서 후배들도 뭐 여자애들 뭐 오지 못하게 하고 그냥 뭐 안아주지도 않고 칭찬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지도 않고 절대로 신체 터치 안 되죠. 지금 최소한 2m 정도 거리는 유지하면서 애들을 대야 되죠. 저는 그렇게 변해가는 교육 현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교육경이 22년이니까 옛날에는 또 허용되었던 게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내 내면에 깔린 거는 결국은 이제 사랑이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사랑이 사라지다뇨. 그냥 그러면 가르칠 것만 가르치고. 없었어요. 처음부터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없었어요. 어디서 교실에서 사랑이라니. 그거는 드라마에서나 있었지. 사실 저도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간혹 가서 교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대부분의 교사분들이 아이들을 보는 거는 마치 동물원에 동물을 관리하는 동물 사육사 정도의 수준으로 애들을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뭐 아닌 분들도 뭐 많이 있어요. 물론 있죠. 근데 동물 사육사도 그냥 이 동물한테 물 주고 밥 주고 그걸 끝내지. 어떤 또 사육사분은 뭐 동물하고 같이 쓰다듬고 뭐 동물 뭐 갈기도 좀 청소해주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다가 뭐 나중에 물려 죽었다더라 뭐 이런 소리를 들은 경우 있을 때마다 더욱더 그래 동물을 다룰 때 더 멀찌감치 조심해야지 이러는데 그런 사육이란 말 잘 쓰셔야 됩니다. 방송에 나가면 또 혹시나 아이들을 동물처럼 한다고 아동학대자로 또 그럴 수 네, 있죠. 댓글이 달릴 수 있어요. 그렇소. 대한민국 국민들을 개돼지라고 이미 교육부 이 고위 공무원이 그랬다고 혼난 적 있잖아요. 그런데 뭐 그 공무원도 복직을 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정도는 사실 국민참여재판이 아니고 그냥 이 일반 재판을 했으면 이거는 조금 과하지만은 이 파면을 할 정도까지의 징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이 나왔을 것 같은데 국민참여재판에서 이 사건을 가능하면 크게 띄워가지고 선생님을 이 잔인한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그 검사의 사명감, 뭐 공명심 또는 똘끼 이런 게 뭉쳐져가지고 또 똘끼가 가득한 한 교사는 똘끼가 가득한 검사와의 싸움에서 무참히 깨진 그런 케이스로 지금 선생님 사건을 저는 정리가 되는 것 같거든요. 이 사건의 본질이 뭐냐 질문을 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대부분의 교사들이 마치 좀비처럼 또는 그냥 무기력한 월급쟁이 직장인처럼 교사 활동을 하는데 선생님은 그렇지 않고 이 교사의 본분이나 역할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닌가. 다른 교사들처럼 다 같이 그렇게 하면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새 학년이 되어 학생들의 시험 성적을 올려주셔야 하는 학원 선생님들과 과외 선생님들! 공부를 가르쳐줘도 제대로 안 하는 녀석. 학원 숙제는 잘해오는데 학교 성적은 안 나오는 녀석. 공부에 전혀 뜻이 없는 녀석. 별별 학생들이 다 있죠. 방학 동안 온갖 공을 들였지만 선생님의 애타는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는 이 아이들. 어떻게 해야 학생들의 마음이 공부로 향하게 할 수 있을까요? 공부하는 마음을 읽어주는 LSI 검사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공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을 알아보고 학습 상담 코칭을 통해 학습 지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LSI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그동안 학생 지도에서 내 방식만 고집하며 내 방식이 안 통하는 학생을 멀리하고 학원 강사로서 부족한 스스로를 자책만 했었어요. 작년 가을 LSI 학습상담 코칭 전문가 워크숍에 참가해서 LSI를 배우고 나니 학생들의 공부하는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고 각각의 아이들을 보는 제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이제 단순한 학원 강사가 아닌 아이들과 마음이 통하는 선생님으로서의 전문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긴 시간 과외 선생님으로 지내면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나의 직업에서 의미를 찾지 못했었어요. 작년 가을 참가한 LSI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 워크숍은 제게 LSI라는 신세계를 열어주었죠. 뭔가 큰 비법을 알게 된 느낌입니다. 학생들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고 공부에서 변화, 성장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저도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만큼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지난 가을 LSI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 워크숍에 참가했고 아직은 LSI에 대해서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LSI는 공부하는 학생의 마음을 포를 뜨듯이 결결이 알려준다고 생각돼요. 그 학생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맞게 지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 LSI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 워크숍에 참가하셨던 몇몇 선생님들이 겨울방학 동안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LSI를 활용해본 후기랍니다. 부럽죠? 여러분도 이번 2022년 상반기에 개최되는
LSI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 워크숍에 참가하셔서 단순한 학원 선생님이 아닌 학생의 마음, 학생의 공부하는 마음을 알고 공부 안 하는 아이, 공부하는 아이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로 성장하세요. 자녀의 공부를 지도하고 싶은 학부모님이나 자신의 진로를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로 만들고 싶은 많은 분들의 참여 기대합니다. LSI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 워크숍은 1차, 2차, 3차 워크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02-6207-7430 또는 wpipc@naver.com 웹사이트 check.wisdomcenter.co.kr